등이 굽은 사내. 용감한 군인의 수상한 죽음. 내가 결혼하고 몇 달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다.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는데 나는 벽난로 앞에서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물고 소설책을 펼쳐든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온종일 바쁘게 일하고 했지만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 유달리 피곤했다. 아내는 이미 2층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조금 전에 하인들이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으니 하인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파이프에 재를 떨고 있는데 벨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보니 12시 15분 전이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손님이 올 리는 없는데 그렇다면 환자가 분명한데 환자라면 오늘 밤은 한숨도 눈을 붙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인상을 찌푸린 채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현관에 서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홈스였다. 왓슨, 자고 있던 건 아니겠지? 이게 누구야? 어서 들어와. 그렇게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환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표정이군. 아니, 자네는 결혼 전에 피우던 아카디아 담배를 아직도 피우고 있나 보군. 밑옷에 묻어있는 솜털 같은 재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자네가 예전에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채겠는걸? 그렇게 옷소매에 손수건을 끼고 다니는 버릇을 버리지 않는다면 말이지. 그건 그렇고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도 되겠나? 물론이지. 손님이 묵을 방이 하나 정도는 있다는 얘기군. 모자거리에 신사용 모자가 없는 걸 보니 남자 손님은 없고. 자네라면 언제든 환영일세. 고맙군. 비어있는 모자거리에 신세 좀 지겠네. 이런. 최근에 수리기사가 다녀갔나 보군. 배수관이 막히기라도 했나? 아니, 가스관이 고장났었네. 그래? 리놀륨 바닥에 징이 2개 박힌 장화 자국이 나 있군. 식사라면 사양하겠어. 워털루역에서 먹었거든. 괜찮다면 파이프 담배나 하나 주게. 나는 홈스에게 담배를 내밀었다. 홈스는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잠시 아무 말도 없이 담배만 피웠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홈스가 이런 시간에 나를 찾아올 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가 입을 열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끈기 있게 기다렸다. 요즘 환자가 많은 모양이지? 홈스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맞아, 정신없이 바쁘다네. 바보 같은 질문이겠지만 내가 바쁘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나?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는걸? 홈스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왓슨, 자네 습관을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자네는 가까운 거리를 왕진할 때는 걸어서 가지만 갈 곳이 많을 때는 마차를 타고 가지 않나? 자네 신발을 보니까 사용한 흔적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더럽지는 않거든. 그러니 요즘 자네가 마차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로 매우 바쁘다는 얘기지. 훌륭해. 추리의 기본이지.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런 추리를 들으면 대단한 추리를 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듣고 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지. 자네가 쓰는 작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지? 자네는 사건의 실마리가 되는 결정적인 사항을 소나기에 쥔 채 독자들의 마음을 안달나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그 사실을 밝혀 독자들을 놀라게 하고 싶어 하지.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독자처럼 어리둥절한 입장에 처해 있다네. 좀 복잡한 사건을 맡았거든.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사소한 단서는 몇 가지 찾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아직도 못 찾았단 말일세. 하지만 반드시 그 단서를 손에 넣고 말 걸세. 반드시. 홈스의 메마른 뺨에 희미한 홍조가 나타나면서 두 눈이 빛을 냈다. 홈스의 날카롭고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베일이 잠시 벗겨지는가 싶더니 곧바로 다시 베일에 덮이고 말았다. 내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을 때는 인디언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되돌아가 있었다.
그가 인간이 아니고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 것은 저 무표정한 모습 때문일 것이다. 흥미로운 사건이야. 대단히 흥미로운 특징이 몇 가지 있다네. 벌써 조사를 시작했고 해결의 실마리도 어느 정도 찾았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자네가 조사를 함께 해준다면 나로선 더할 나위 없는 도움이 될 텐데 어떤가? 나야 영광이지. 내일 올더쇼트까지 함께 갈 수 있겠나? 물론이지. 환자는 잭슨이 맡아줄 걸세. 잘됐군. 워털루역에서 11시 10분에 출발했으면 하는데? 그럼 아직 시간 여유가 있군. 많이 피곤하지 않다면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한번 들어보겠나? 자네가 오기 전까지는 좀 피곤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잠이 달아났네. 그럼 사건의 중요한 사항은 생략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되도록 간단하게 얘기하지. 자네도 혹시 신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읽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내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은 올드쇼터에 주둔하고 있는 로열 멜로즈 연대 버클리 대령 사망 사건이야. 나는 그가 살해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 그런 기사는 읽은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만 화제에 오르고 있을 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네.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거든. 자네도 영국군에서 가장 유명한 아일랜드 연대 중 하나인 로열 멜로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야. 크림 전쟁과 인도 폭동 때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운 연대지. 지난 월요일 저녁까지 그 연대를 지휘한 사람은 제임스 버클리였네. 그는 경험이 많고 용감한 군인이었지. 군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평범한 병사에 불과했지만 인도 폭동 때 업적을 세워 장교로 임명되었고 마침내는 자기가 보병총을 메고 있던 연대 지휘관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지. 버클리 대령은 하사관 시절에 낸시 드보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낸시의 아버지는 버클리와 같은 연대 군기 호위 하사관이었고 버클리의 상사이기도 했지. 두 사람 모두 그다지 좋은 집안 출신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런 상황에 빨리 적응했는지 주위 사람들과 별 문제 없이 지냈나 보더군. 낸시는 연대 안에 다른 부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편이었고 버클리 역시 동료들과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버클리 부인은 상당히 미인인데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길을 걸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 정도라고 하네. 버클리 대령은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지. 나에게 사건 조사를 부탁한 머피 소령은 두 사람이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 그가 보기엔 부인이 버클리 대령을 사랑하는 것보다 대령이 아내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는군. 그는 부인과 하루도 떨어져 있지 못할 정도로 부인이 곁에 없으면 몹시 불안해했다는 거야. 버클리 부인 역시 남편에게 헌신적이고 충실했지만 남편만큼 두드러지게 애정을 나타낸 적은 없다고 하더군. 어쨌든 두 사람은 연대 내에서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누구라도 인정하고 있었지. 이번에 일어난 비극을 예상케 하는 일은 두 사람 사이엔 전혀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으로 주변 사람들은 몹시 충격을 받았다네. 그런데 버클리 대령은 좀 특이한 구석이 있었다고 하더군. 평상시에는 쾌활하고 인간성도 좋고 게다가 군인으로서는 더없이 유능한 사람인데 이따금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걸세. 물론 이러한 면은 자신의 아내에겐 보이지 않다는 거야. 또 한 가지 특이한 면이 있었는데 이건 머피 소령 말고도 내가 만난 5명의 장교 중 3사람이 똑같이 지적한 사항이라네. 그건 바로 버클리 대령이 가끔씩 이상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는 점일세. 머피 소령의 말을 빌리자면 모두가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그에게서 강제로 웃음을 빼앗아 버린 것이 아닐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입을 꾹 다물고는 심한 우울증에 빠진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거야. 일단 우울증에 빠지면 상당 기간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는군. 그 밖에도 장교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버클리 대령은 해가 저문 저녁 시간 이후에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네. 군인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나무랄 것이 없는 그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있었다니 사람들이 수군거릴 만도 하지. 실제로 이상하기도 하고. 로열 멜로즈 연대의 제1대대, 그러니까 예전에 제117연대가 올더쇼트에 주둔한 지는 몇 년 정도 되었다는군. 결혼을 한 장교들은 영해에서 거주하게 되어 있지. 버클리 대령은 북쪽 막사에서 반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라싱 빌라에 살고 있네. 그 빌라는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빌라 서쪽은 30m도 안 될 만큼 도로 가까이에 붙어 있다네. 라싱에는 대령 부부와 마부 한 사람, 그리고 하녀 두 사람이 살고 있네. 버클리 대령 부부는 아이가 없었고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니까. 라싱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 5명이 전부인 셈이지. 그럼 이제부터 지난 월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라싱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도록 하지. 버클리 부인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독실한 신자였더라. 세인트 조지 협회 결성에도 아주 열성적이었다고 하네. 세인트 조지 협회는 와트가에 있는 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옷을 나눠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지.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밤은 8시부터 협회에서 회합이 있었기 때문에 버클리 부인은 거기 출석하기 위해 서둘러 저녁 식사를 마쳤다는군. 부인은 집을 나서기 전에 평소 하던 대로 버클리 대령에게 인사를 하고 외출했지. 부인과 대령이 대화를 주고받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마부가 증언했네. 그리고 나서 부인은 이웃에 사는 모리슨 양과 함께 그 모임에 갔다네. 모임에서 40분 정도 시간을 보낸 뒤 버클리 부인은 모리슨 양을 집까지 바래다주고 9시 15분쯤 집으로 돌아왔네. 라싱에는 낮 동안에 거실로 사용하는 방이 하나 있지. 그 방에는 도로 방향으로 커다란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었어. 그 출입문을 통해 정원 잔디밭으로 나올 수가 있어. 잔디밭과 도로 사이는 3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세막대를 가로로 된 낮은 담장이 있을 뿐 별다른 장애물은 없어. 모임을 마치고 돌아온 날 버클리 부인은 대문을 이용하지 않고 이 유리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왔다는 것. 밤에는 그 방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블라인드로 내려져 있지 않았지. 버클리 부인은 그 방으로 들어와 램프에 불을 켠 뒤 벨을 울려 가정부인 제스 스튜어트에게 차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행동이었지. 아내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부엌에 있던 대령이 아내를 만나러 그 방으로 들어갔네. 대령이 거실을 지나 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마부가 증언했지. 그런데 대령이 살아있는 것을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다네. 어쨌든 대령이 그 방에 들어간 뒤 10분 정도 지났을 때 가정부가 버클리 부인이 시킨 차를 가지고 그 방으로 갔다네. 그런데 문 앞에 막 이르렀을 때 가정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네. 왜냐하면 안에서 주인 부부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거든.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고 손잡이를 돌려보아도 안쪽에서 잠겨 있는지 끄떡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가정부는 다른 하녀에게 알리기 위해 급히 주방으로 달려갔다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하녀와 마부까지 방으로 달려갔고 세 사람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있는 말다툼을 문 밖에 서서 듣게 됐다는 거야. 두 사람의 다툼에 대해서는 세 사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안에서 싸우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주인 두 부부였고 두 사람 이외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군. 버클리 쪽은 목소리가 낮았고 가끔 몇 마디씩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군.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대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걸세. 반면에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거칠어졌다는 군. 부인은 특히 비겁한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 번 외쳤다고 하네. 그리고 이젠 어떡할 거예요? 이제는 제 인생을 돌려주세요. 더 이상 당신과 한 지붕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비겁한 사람, 비겁자라는 말을 여러 번 외쳤다는 걸세. 그러다 갑자기 겁에 질린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틀림없이 뭔가 끔찍한 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판단한 마부는 필사적으로 방문을 밀기 시작했네. 그러는 사이에도 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몸으로 문을 부딪혀도 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지. 가정부 두 사람은 두려워서 떨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 그때 마부는 잔디밭 쪽으로 난 유리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지. 마부는 서둘러 현관문을 통해 잔디밭으로 달려갔네.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창문 한쪽이 열려 있었고 그는 열린 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갔지. 마부가 들어가자 조금 전까지 비명을 지르고 있던 부인은 소파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군. 마부는 허둥대다가 발이 안락의자에 걸려 벽난로 쪽으로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보니 대령이 다리를 안락의자의 팔걸이에 걸치고 머리를 난로 격자를 향한 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는군. 대령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마부는 우선 방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방문을 열려고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네. 열쇠가 문 안쪽에 꽂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방 안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야. 그는 할 수 없이 다시 창문으로 나와 경찰관과 의사를 불렀지. 경찰이 도착한 뒤 가장 혐의가 많은 부인은 일단 침실로 옮겨졌지. 지금까지도 부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라네. 대령의 시신은 소파 위로 옮겨졌고 살인 현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지. 대령의 시신에서는 머리 뒷부분에 2인치 정도 되는 상처가 발견됐네. 그 정도 상처를 내려면 묵직한 흉기를 거세게 휘둘러야 가능하지. 그 흉기가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었네. 시체 곁에 바닥 위에 딱딱한 나무에 짐승 뼈다귀로 손잡이를 단 곤봉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야. 대령은 자신이 참전한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무기를 수집했다고 하네. 경찰에서는 그 곤봉도 그런 전리품 중 하나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 하인들은 그 방망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 집에는 진귀한 물건이 워낙 많으니까 눈여겨보지 못했을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지. 경찰이 샅샅이 조사했지만 방 안에서 달리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어.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버클리 부인이나 죽은 대령에게서도 방의 열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일세. 방 안 여기저기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열쇠를 발견하지 못했지. 결국 그 방문은 올더쇼트의 열쇠 기사를 불러서 열어야 했지. 사라진 열쇠. 왓슨, 여기까지가 버클리 대령 사망 사건의 요점일세. 나는 화요일 아침 머피 소령의 부탁을 받고 올더쇼트로 가서 경찰의 수사를 돕게 되었다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나도 그랬네.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처음에 생각했던 사건이 아니란 걸 곧 알게 되었지. 나는 방안을 조사하기 전에 하인들과 만나 충분히 질문을 해봤지만 이미 들었던 내용 이상은 캐낼 수 없었다네. 그런데 가정부인 제인 스튜어트 덕분에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지.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제인은 주인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은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다른 하인들을 불렀다고 했거든. 처음에 혼자서 들었을 때는 주인 부부의 목소리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몰랐지만 그 말투로 미루어 보아 다투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하지만 내가 되풀이해서 질문하는 동안 제인은 버클리 부인의 입에서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2번 정도 튀어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어. 이건 두 사람이 갑자기 싸우게 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지. 알다시피 대령의 이름은 제임스가 아닌가.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하인들이나 경찰 모두 잊어버릴 수 없는 인상적인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대령의 일그러진 표정이었어. 그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령은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는 거야. 대령의 죽은 표정을 슬쩍 보기만 해도 정신을 잃은 사람이 몇 사람 있었다고 하더군. 그 정도로 죽은 대령의 얼굴은 소름 끼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던 거지. 대령은 분명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고 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
경찰에서는 일단 부인이 대령을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네.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아내의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은 대령이 그런 끔찍한 표정을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네. 만약 이 추측이 맞는다면 자신을 향해 내려치는 흉기를 피하려고 몸을 피하다가 후드에 흉기를 맞고 사망했다는 설명도 가능하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버클리 부인은 급성내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아무런 증언도 할 수 없는 상태라네. 그래서 경찰은 그날 밤 부인과 함께 회합에 참석했다는 이웃의 모리슨 양을 만난 모양인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버클리 부인이 갑자기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날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는 거야.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모은 뒤 파이프 몇 대를 피우면서 나는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만한 중요한 단서와 그렇지 않은 단서를 구분해 보았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방문 열쇠가 사라졌다는 점이네. 방 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열쇠는 발견되지 않았어. 버클리 부인이나 죽은 대령의 몸에서도 열쇠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열쇠를 가져갔다는 뜻이지. 다시 말해서 제3의 인물이 그 방에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것도 창을 통해 들어왔다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방과 잔디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3자가 남긴 흔적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그건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철저하게 조사해 본 결과 난 결국 방에 침입한 제3의 흔적을 찾아냈지.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네. 우선 그 방에 들어왔던 제3자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냈지. 그가 길가 도로에서 잔디밭을 가로질러 그 방으로 들어왔네. 나는 잔디밭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남자의 신발 자국 5개를 확인할 수 있었지. 낮은 담을 넘어 들어오는 지점에서 하나 발견했고 잔디밭에서 2개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지. 나머지 2개는 열린 창문 앞에 놓인 발판에서 찾았네. 발 뒤꿈치보다 발가락 부분이 더 깊게 패여 있더군. 그 남자는 잔디밭을 성급하게 가로질러 간 게 분명하네. 하지만 내가 놀란 건 그 발자국의 주인공에 대한 게 아니야. 그가 데리고 온 동행이었어. 동행이라니? 홈스는 주머니에서 커다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러고는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다. 자네 눈에는 이게 무엇으로 보이나, 왓슨? 종이에는 어떤 동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작은 동물의 발자국이 그려져 있었다. 선명하게 그려진 5개의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니 발톱이 긴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발자국의 크기는 디저트 스푼 정도 크기로 작은 편이었다. 개 발자국이 아닌가? 내가 말했다. 커튼을 타고 올라가는 개도 있나? 이 짐승이 그런 행동을 한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원숭이란 말인가? 원숭이 발자국이라고도 할 순 없지. 그럼 도대체 뭐란 말이야? 개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네. 어쨌거나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은 아닌 것 같네. 그러니 발자국 크기와 모양으로 한번 추정해보세. 여기 4개의 발자국은 이 짐승이 서 있을 때의 모양이야. 앞 발자국에서 뒷 발자국까지 길이가 40cm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 이 크기를 몸통의 크기로 잡고 거기에 목과 머리 길이를 더해보세. 몸 전체 길이가 60cm도 넘지 않을 것 같네. 꼬리가 있다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쪽을 좀 봐. 이 짐승이 움직이고 있을 때 발자국이기 때문에 발걸음 넓이를 알 수 있지. 걸음마다 8cm의 간격이 있네. 그렇다면 몸 길이에 비해 다리는 매우 짧은 짐승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또 놈은 주변에 털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네. 어쨌든 전체적인 모습은 내가 말한 대로일 것이고 커튼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동물이네. 그리고 육식성 동물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지. 그건 어떻게 알았나? 커튼을 기어 올라갔기 때문이지. 창문에
카나리아 새 장이 걸려 있었거든. 그 새를 잡아먹으려고 기어 올라간 걸로 보이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동물인가? 그 이름을 알 수 있다면 사건의 해결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게 될 텐데. 어쨌든 전체적인 특징으로 볼 때 족제비나 흰담비 종류가 아닌가 싶네. 그렇더라도 이렇게 큰 건 아직 본 적이 없지만 말이야. 그것도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건 역시 아직 애매하단 말이야. 하지만 일단은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입수했다는 것에 만족해야지.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떤 남자가 도로 쪽에서 버클리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는 것이네. 블라인드가 올려진 채로 있었고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으니 방 안이 잘 보였겠지. 다음에 이 사나이가 정체불명의 짐승을 데리고 잔디밭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와 대령을 때려 눕혔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를 보고 놀란 대령이 뒤로 넘어져 날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것. 끝으로 방에 들어온 사나이가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방문 열쇠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까지 말일세. 자네의 말을 듣고 나니 사건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군. 바로 그거야. 이 사건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 아무래도 다른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군. 그런데 왓슨, 자네를 너무 늦게까지 붙잡아 두었군. 나머진 내일 올더쇼트로 가는 도중에 얘기하도록 하지. 생각은 고맙지만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자네가 그렇다면 얘기를 계속할까? 버클리 부인이 7시 반에 집을 나섰을 때까지는 남편과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확실해. 아까도 말했듯이 버클리 부인은 두드러지게 애정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대령과 사이좋게 담소하고 있는 것을 마부가 들었으니 말이야. 그런데 부인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그 방으로 들어갔단 말일세. 그건 남편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지. 또 여자들이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흔히 그렇듯이 가정부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시키지 않았나.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말다툼을 벌였네. 즉 7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남편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만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단 거지.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내내 부인과 함께 있었던 모리슨 양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거든. 그래서 나는 모리슨 양이 경찰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 내렸지. 처음에는 이 젊은 여성이 대령과 어떤 교제가 있어서 그걸 부인에게 고백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네. 만약 그렇다면 화가 난 부인은 당연히 집에 돌아와서 대령과 싸움을 벌였을 테고 모리슨 양 역시 경찰에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므로 아무 일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 하인들이 엿들었다는 입씨름의 내용도 거의 이런 가정과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이건 역시 줄거리가 맞지 않는 구석이 있는데 부인의 입에서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점과 누구나 인정하고 있듯이 대령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비참한 결과를 불러온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사나이의 등장이야. 모리슨 양과 대령이 불륜 관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은 이런 사실과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거든. 그렇다고 이 수수께끼 인물이 그때까지의 경위와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 그러니 전체적인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대령과 모리슨 양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지. 하지만 버클리 부인이 남편을 미워하게 된 원인에 대해선 이 젊은 아가씨가 실마리를 쥐고 있다는 확신은 한층 더 강해졌지. 당연한 절차겠지만 그래서 나는 모리슨 양의 집을 방문했던 거야. 그러고는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실마리를 알고 있다고 여기게 된 연유를 설명했지. 또 이 사건이 명백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버클리 부인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거라고 말했지. 금발의 모리슨 양은 몹시 가냘프고 수줍음이 많은 아가씨였지만 옳고 그른 상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각 있는 여성이었네. 내 말을 듣고는 잠시 혼자 생각에 잠기더군. 그러다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지
예상외의 결정적인 증언을 했지. 자네를 위해 중요한 부분만 짧게 말하지. 모리슨 양의 증언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네. 버클리 부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경찰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인이 그렇게까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몸이 불편해서 변명을 할 수 없다니. 그리고 제 자신이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면 약속을 깨뜨리는 거라 하더라도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해 드리죠. 부인과 제가 협회에서 집으로 온 건 9시 15분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려면 허드슨가를 지나야 했어요. 허드슨가는 원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라 그날도 역시 고요하고 어두웠는데 왼쪽 길가에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등불 근처로 지나갈 때 한 남자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등이 심하게 휘어져 있었는데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곱추처럼 보였습니다. 상자처럼 생긴 걸 한쪽 어깨에 메고 있더군요. 등이 그렇게 굽어 있는데 머리까지 깊이 숙이고 무릎을 굽힌 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그가 얼굴을 쳐들더니 불빛에 드러난 우리 쪽을 유심히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오오 낸시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버클리 부인이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죽은 사람 얼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 남자가 붙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부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지요.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경찰을 부르려는데 뜻밖에도 부인이 그 남자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기 때문에 더욱 놀랐습니다. 당신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줄로 알고 있었어요. 헨리라고 부인이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몹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그래 죽었었지 라고 소름이 끼칠 것 같은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남자의 시커먼 얼굴이며 표정이 어찌나 무서워 보이던지 번들거리던 눈빛이 그날 밤 꿈에 나타날 정도였어요. 머리카락과 수염에는 흰 털이 섞여 있었고 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이어서 마치 시든 사과처럼 보이더군요. 부인은 저에게 이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갈래요? 걱정할 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려고 애쓰는 듯 했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입술마저 파르르 떨고 있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인이 부탁한 대로 조금 떨어져 있었고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부인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부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하더군요. 다시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면서 뒤돌아보았더니 남자는 밝은 등불 아래서 화가 난 듯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더군요. 저희 집 앞에 올 때까지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헤어지면서 부인은 제 손을 잡고는 오늘 밤에 있었던 일은 아무에게도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까 그 남자는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인데 지금은 저렇게 불쌍한 신세가 된 거예요 라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인께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부인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날 밤 있었던 일의 전부입니다.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은 부인에게 그런 혐의가 걸려 있다고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부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군요. 모리슨 양의 이야기는 대충 이런 거였어. 왓슨 자네도 짐작했겠지만 모리슨 양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지. 지금까지 낱낱이 흩어져 있던 사항들이 그 순간에 비로소 정리가 되었고 사건 전체의 연관성이 희미하게나마 떠오르게 되었지. 당연히 나는 다음 수사 단계로 버클리 부인을 그토록 놀라게 한 문제 남자를 찾아 나섰지. 그가 아직 올더쇼트에 있다면 그를 찾아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이 도시에는 군인 이외의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고 더욱이 그 정도로 불구의 몸이라면 쉽게 사람들 눈에 띄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야. 나는 온종일 찾아다니다가 밤이 돼서야 바로 그 사내를 찾게 되었다네. 오늘 밤 일이야. 남자의 이름은 헨리우드라고 하는데 전날 밤 부인과 마주쳤던 그 거리에 있는 한 하숙집에 머물고 있더군. 그 하숙집에 머문 지 5일밖에 되지 않았다네.
나는 하숙집 주인에게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직원이라고 둘러대고는 그 남자에 대해 이것저것 캐물었고 흥미로운 사실을 들었네. 여주인 말에 의하면 헨리 우드는 광대라고 하더군. 밤이 되면 군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재주를 부려 돈을 번다고 하더군. 그리고 상자 안에 어떤 동물을 담아 데리고 다니는데 여주인이 바로 본바로는 그렇게 이상한 동물은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어. 아마 재주를 부릴 때 쓰는 도구인 것 같아. 여주인은 그 밖에도 그렇게 몸이 비틀려 있는데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하더군. 가끔씩은 남자가 알 수 없는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더군. 지난 이틀 밤은 자기 방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었다는 얘기도 해주더군. 방세는 잘 지불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가 준 돈이 가짜 같다면서 남자가 졌다는 동전을 나에게 보여주더군. 그 동전은 인도 루피 은하였네. 자, 여기까지 들었으니 이제는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네가 왜 나를 도와줘야 하는지 눈치챘겠지? 두 여자와 헤어진 뒤 헨리 우드는 버클리 부인을 뒤쫓아갔고 창밖에서 버클리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본 뒤 방 안으로 뛰어들었겠지. 물론 알 수 없는 동물이 든 상자를 가지고 말일세. 여기까지는 거의 틀림없는 정황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문제는 그 방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정확히 증언할 수 있는 인물은 세상에 그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지. 그걸 그에게 물어볼 작정인가? 그렇다네. 단 증인을 세워야겠지. 나더러 증인이 되어 달라는 말이군. 물론 자네가 동의한다면 말이지. 그가 깨끗이 대답해주면 그것으로 좋게. 얘기하는 걸 거절한다면 그를 체포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거지. 하지만 그 하숙집을 떠났으면 어떡하지? 그 점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 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두었네. 베이커가에 사는 소년 한 명에게 부탁해서 어디를 가든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말고 감시하라고 말해놓았지. 내일 허드슨가에 가면 그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걸세. 그보다 왓슨, 더 이상 자네를 붙잡고 있다가는 자네 부인에게 내가 소환당할 수 있겠군.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도록 하지. 이상한 발자국의 정체. 우리는 이튿날 정오경에 비극의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을 잠시 둘러본 뒤 홈스와 나는 곧장 허드슨가로 향했다. 홈스는 평소처럼 별다른 감정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나는 홈스가 흥분을 애써 억누르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나 역시 모험을 하는 것 같은 흥분과 더불어 지적인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전율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기야. 홈스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평범한 벽돌로 쌓아 올린 2층 건물들이 나란히 서 있는 좁은 통로로 들어갔다. 아, 저기 심순이 있군. 심순애 보고부터 들어봐야겠네. 한 소년이 우리에게 달려오며 소리쳤다. 그는 집에 있습니다. 홈스 선생님. 잘했어, 심슨. 홈스는 만족한 듯 소년의 등을 토닥거리며 말했다. 자, 가져왔음. 바로 이 집이야. 홈스는 종이를 꺼내 중요한 용건 때문에 찾아오게 됐다는 메모를 적어보며 보내본 면담을 정했다. 잠시 우리는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난로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방이 난로까지 피우고 있어서 오븐 속처럼 뜨거웠다. 그 남자는 잔뜩 몸을 웅크린 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등이 심하게 굽어 있고 몸도 뒤틀려 있었다. 검게 그을리고 수척하기는 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의 얼굴은 한때 꽤나 미남이었을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누렇게 뜬 눈으로 의심스러운 듯 우리를 바라보던 그는 무어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손짓으로 2개의 의자를 가리키며 앉기를 권했다. 홈스가 공손한 말투로 먼저 말을 걸었다. 전에 인도에 계셨죠, 헨리우드 씨. 저희는 버클리 대령의 사망 사건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겁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의 옛날 친구인 버클리 부인께선 아마도 살인죄로 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이 소리에 남자는 화들짝 놀랐다. 그러고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험악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맹세할 수 있소? 예, 그녀가 제정신을 찾게 되면 즉각 체포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들은 경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관계가 없는 일이잖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나서는 것은 모든 시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나도 아니요. 그럼 누가 버클리 대령을 살해했습니까? 하나님이 놈의 목숨을 가져가신 겁니다. 설령 내가 놈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해도 물론 마음으로는 수없이 그러고 싶었지만 말입니다. 그건 놈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겁니다. 그놈이 자신의 죄의식 때문에 죽지 않았다면 나는 자진해서 그 녀석을 망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을 겁니다. 내게서 진실을 알고 싶다면 좋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끄러운 짓을 한 게 없으니 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내 모습은 낙타처럼 튀어나온 등에 갈비뼈도 온통 비틀어져 있지만 한때는 보병연대에서 제일 잘생기고 멋진 헬리우드 대령으로 도겠습니다. 당시 우리 군대는 인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우리 병영은 바티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죽은 버클리 대령은 저와 같은 연대 소속이었고 당시에는 하사관이었습니다. 우리 연대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은 군기 호위 하사관의 딸 낸시 디보이였습니다. 낸시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좋아했지만 특히 두 남자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는 그 두 남자 중 저를 사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난로가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비참한 꼴이지만 한때는 그 누구보다 남자다웠습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고 하니 당신들은 비웃으실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누구나 인정하는 멋진 남자였고 그녀는 저를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그녀가 마음에 든 사람은 나였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버클리와 그녀를 결혼시킬 작정이었습니다. 나는 미래 따위를 생각하지 않는 무모하기만 한 젊은 청년이었지만 버클리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능력을 인정받은 뛰어난 군인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저에 대한 낸시의 사랑이 확고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녀가 내 사람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벵골 병사들의 반란이 일어나 인도 전역이 지옥이나 다름없는 아수라장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대는 바티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티에 갇힌 군대 반 정도는 우리 포병대였고 나머지 반은 시크 교도로 구성된 중대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국인 민간인들과 아녀자들도 함께 바티에 갇혀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만 명도 넘는 반란군이 도시를 포위하고 매일같이 굶주린 이리 때처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마실 물마저 바닥이 났고 오로지 계속 진군을 하고 있던 닐 장군과의 교신까지 불투명해져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데리고 적진을 뚫고 탈출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닐 장군의 부대가 반란군의 포위망을 뚫고 우리를 구해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 한 모금도 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닐 장군에게 우리 연대가 이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리러 가야 했고 제가 그 역할을 떠맡겠다고 자원했던 겁니다. 저는 그곳 지리에 밝은 버클리와 함께 의논해서 반란군을 뚫고 닐 장군에게까지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정했습니다. 그날 밤 10시에 출발했습니다. 1,000명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었지만 한밤중에 성벽을 타고 넘어가는 내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어서 메마른 강을 이용하면 적의 보초에게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로를 통해 빠져나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로에 모퉁이를 끼워서 도는 순간 갑자기 적병 6명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들이 휘두르는 몽둥이 세례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순식간에 손발이 결박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몽둥이질보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나에게 어느 길로 빠져나가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 전우가 원주민 하인을 시켜 나를 적의 수중에 팔아넘겼다는 걸 그들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제임스 버클리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내란 걸 이제 아시게 되었을 테니까요. 다음 날 바티는 닐 장군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저는 후퇴하는 반란군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백인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고문을 당했고 도망치다가 잡혀서 다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고문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꼴이 된 겁니다. 반란군의 일부가 네팔로 도주하면서 저 역시 함께 움직였고 어느 날 다지린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았는데 저를 붙잡고 있던 반란군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원주민의 노예가 되었고 여러 번 기회를 노렸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도망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북쪽으로 도주했고 마침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수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편잡으로 되돌아왔는데 그때 편잡 원주민들과 살면서 배운 마술 덕분에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영국으로 돌아가 옛 동료들을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그건 역시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낸시와 다른 전우들에게 지팡이에 의지해 짐승이나 다름없이 사는 제 모습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고든 등을 간직한 채 죽은 것으로 여겨지기를 바랐던 겁니다. 모두들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 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버클리가 낸시와 결혼했다는 소식도 연대에서 승승장구 출세했다는 것도 소문으로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고향이 그리워지더군요. 영국의 밝은 초록색 들판과 울타리가 떠오를 때면 타국에서의 삶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고민 끝에 죽기 전에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해서 영국까지 올 수 있는 여비를 모았고 결국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생활 방식이 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요령도 알 수 있으니 인도에서 배웠던 마술을 보여주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군요.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버클리 부인을 길에서 만났고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녀의 뒤를 따라갔을 것이고 남편과 다투고 있는 창문을 통해 보았을 겁니다. 그녀는 남편이 당신에게 저지른 행위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한 당신은 감정이 복받쳐 그 길로 잔디밭을 건너가 부부가 싸우고 있는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클리는 나를 보자마자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기겁을 해서 쓰러졌고 넘어질 때 난로 울타리에 뒤통수를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놈은 머리가 부딪히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죽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그동안 숨겨왔던 양심의 가책이 총알이 되어 놈의 심장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놀란 낸시가 기절을 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낸시의 손에 들린 열쇠를 들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그냥 떠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저에게 매우 불리했으니까요. 경찰이 들이닥치며 끝까지 숨겨야 할 저의 비밀이 모두 드러나고 말 텐데 그런 일이 생기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다가 열쇠를 그만 제 주머니에 넣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먹잇감을 발견한 데 테디가 커튼을 기어오르는 통에 테디를 끌어내리느라 지팡이를 남겨둔 것도 잊었지요. 저는 테디 녀석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테디? 홈스가 물었다. 남자는 상체만 움직여 한쪽 구석에 놓아둔 짐승 우리 같은 것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러자 붉으스레한 갈색 빛깔을 한 앙증맞은 동물 하나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몸집이 작고 털이 보드라웠는데 다리는 흰 담비와 비슷했고 얇고 긴 코에 빨간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예쁜 눈을 가진 동물은 아마도 처음 본 것 같았다. 봉구스 아닌가? 나는 소리쳤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큰 이명이라고도 합니다. 뱀잡이라는 뜻이지요. 실제로 테디는 코브라 귀신입니다. 도깃발을 뽑아 버린 코브라 한 마리가 있는데 테디는 매일 밤 이놈에게 덤벼들어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고 돈을 법니다. 테디가 코브라를 잡는 묘기는 군인들에게 인기 만점이거든요. 그 밖에 더 물어보실 일이 있습니까? 만약 버클리 부인께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당신의 증언이 다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제가 직접 경찰에 가겠습니다.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버클리 대령이 비겁한 짓을 하긴 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의 추문을 들추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당신은 다소나마 위안이 될 것입니다. 저기 머피 소령이 보이는군요. 그럼 그만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머피 소령에게 어제 이후로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물어봐야겠군요. 우리는 소령이 길 모퉁이를 돌기 전에 소령을 만날 수 있었다. 홈스 씨, 이미 들으셨을 거라고 짐작하지만 이번 사건은 살인이 아니랍니다. 소령이 말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의료진들이 검사한 결과 사인은 뇌출혈이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외형적으로만 떠들썩했던 사건이었군요. 홈스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왓슨, 이제 돌아가지. 더 이상 올더셔트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없을 것 같아. 홈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나는 역으로 가는 도중에 홈스에게 말했다. 죽은 대령의 이름은 제임스이고 자네가 추측했던 제3자의 이름은 헨리로 밝혀졌네. 그렇다면 데이비드는 누군가? 사건의 전체를 꿰뚫어 보아야 해답을 알 수 있는 표현이지. 내가 훌륭한 탐정이 맞다면 말이지. 그건 남편에 대한 비난의 표현일세. 비난의 표현이라니? 성경에 나오는 데이비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의 영어식 발음. 데이비드를 빗대어 한 말이지. 우리아와 바세바의 이야기를 기억하겠지? 내 성경 지식이 워낙 짧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사무엘상 아니면 사무엘하 그 이야기가 나올 걸세. 끝.